추석날이었죠. 불고기 냄새 가득한 회식 자리에서 제 책상은 개수대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경환 52세. 사내 감사팀에서 27년 일했고 아직 따뜻한 커피 한 잔 못 마셨는데요. 아버지가 은퇴 전에 만들어준 나무 의자 그날은 유독 삐걱였죠.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밀려난 적 있나요? 추석 오차는 회사에서조차 예외 없이 정해진 의식을 따른다. 식당 입구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고 그중 내 이름은 끝자락, 고문, 구웬. 옆에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예전엔 가운데 자리였는데 나는 스스로 중얼이며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개수대 옆에 의자 하나에 조용히 앉았다. 불고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뒤에서 울리는 국 끓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건배 재창까지. 모든 소리가 엉켜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그 풍경의 배경이 되기로 했다. 익숙한 선택이었다. 이젠 젊은 피가 중심이죠. 왼쪽 어깨 너머로 들린 웃음 섞인 목소리.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향한 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런 말은 늘 나에게 들렸다. 젊은 간부들은 중앙에 모여 앉아 있었다. 목에 빨간 명찰을 단 백도연이 잔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은 혁신의 시대를 여는 첫날입니다. 낡은 관습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건배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잔들이 부딪히며 고기 굽는 냄새 위에 포개졌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불고기를 천천히 바라봤다. 김이 서리지 않았다. 식어 있었다. 전자레인지 앞엔 줄이 길었다. 그냥 먹기로 했다. 어차피 따뜻한 음식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했지만 그날 그런 건 없었다. 접시를 들고 한 모금 국을 떠먹었다. 미지근한 된장국. 그 순간 수증기가 개수대에서 피어올랐고 내 오른손 손등을 스쳤다. 익숙한 따스함. 오래전 구내식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사하던 기억이 이따금 개수대 증기와 함께 되살아났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남지은 대리였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을까 말까 머뭇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앉지 않았다. 대신 작게 웃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장님, 자리 좀...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익숙해서 괜찮아요. 원래 여기가 내 자리였던 적도 있거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도연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늘 당당하고 일정했다. 경환 부장님, 여기서 드시니 편하시죠? 너무 중앙은 번잡하잖아요. 그의 미소는 포장지 없는 선물처럼 다 읽히는 표정이었다. 나는 똑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원래 구석자리가 편해. 그는 내 대답에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주변 몇몇이 그와 함께 웃었다. 웃음의 온도는 따뜻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트레이를 정리하고 남은 김칫국의 자국이 남은 컵받침을 들여다봤다. 어쩌면 내 자리도 그런 건 아닐까. 닦아내면 흔적은 사라지지만 식은 국처럼 기억은 남는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 복도에 붙은 좌석 배치도가 눈에 들어왔다. 전략기획실 아래 내 이름은 작은 글씨로 맨 아래에 있었다. 고문, 서경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한 걸음 멈췄다. 내 책상이 내가 늘 앉던 그 자리가 벽 쪽으로 밀려 있었다. 그 자리에 원래 놓여있던 화분은 사라졌고 모니터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그 옆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나무 의자. 아버지가 퇴직하던 해 손수 만들어주신 의자였다. 약간 기울어져 있고 앉으면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곤 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등 뒤로 느껴지는 거친 나뭇결. 손으로 팔걸이를 쓰다듬었다. 오른손 손등에 남은 수증기의 미열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는 누가 내게 준 게 아니었다. 내가 지켜온 자리였다. 밖은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켰다. 바탕화면에 떠 있는 건 회사 이메일 그리고 하나의 새 알림. 제2장, 조용히 의자를 접는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안은 아직 어둡고 형광등 특유의 깜빡임만이 내 그림자를 따라왔다. 엘리베이터는 멈춘 듯이 조용했고 3층에 도착하자 익숙한 습기 섞인 공기가 코끝에 닿았다. 감사실 명패는 반쯤 떨어져 있었다. 나사 하나가 빠진 듯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현재를 상징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엔 손때 묻은 통계표 묵은 종이 냄새, 그리고 지갑 속에 오래전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아내와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지. 나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의 퇴장처럼. 책상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공간의 온기를 기억에 담으려 했다. 2015년 회계 자료를 넘기다 하나의 세금 계산서가 눈에 들어왔다. 날짜가 어색했다. 12월 29일 연말정산 마감일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송글씨로 적힌 숫자 위에 연하게 수정 흔적이 있었다. 백도연의 결제 서명이 있는 페이지였다. 잉크가 다른 색이었다. 무언가 숨기려는 흔적 같았다. 나는 그것을 따로 접어 메모지에 간단히 표시해 두었다. 옆 컴퓨터 화면에는 아버지가 남긴 송글씨 명언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의심스러울 때 숫자에게 물어라. 어느 날 아버지가 회계장부를 넘기다 중얼거리던 말이었다. 메모지는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것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건 아마 내 안에 어떤 줄이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리듬. 남지은이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멈춰 섰다. 내 자리까지는 세 걸음쯤 남은 거리.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몇 분 후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차장님, 아무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괜찮아. 말이라는 건 때론 너무 많아도 때론 너무 없어도 문제야. 그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나와 거리를 두었다. 그 순간 컴퓨터에서 메일 수신 알림음이 울렸다. 보낸 사람 서혜숙. 제목 아직도 네 자리 지키고 있니? 나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커서가 천천히 제목 위를 맴돌았다. 서혜숙, 오랜만이었다. 나를 이 길로 들어서게 만든 내 첫 번째 멘토. 그녀는 언제나 필요할 때 나타났고 사라졌다. 이메일을 클릭하기 직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공간의 냄새, 습기 빛바랜 종이의 질감을 기억하려는 듯. 책상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의자를 접을 준비는 되어 있었다. 회의실 배정표가 다시 공지되었습니다. 메일 알림창이 떴을 때 나는 별 기대 없이 제목을 클릭했다.
수많은 이름이 내려가는 중 내 이름은 없었다. 위부터 차례대로 회의실, 연수실, 대회의실. 모두가 명확한 역할과 자리로 분류된 채 정렬되어 있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자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서경환, 자료보관실 비원.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멍해지기보단 오히려 맑아졌다. 식지 않은 커피가 종이컵 안에서 작은 김을 피우고 있었다. 누군가 내 자리에 다녀간 듯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점심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문장. 남지은의 필체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이 자리의 사람이 아니니까.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천천히 내려갔다. 버튼에 눌린 비원이 반짝였다. 문서보관실은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다. 플로레센트 등만이 낮게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는 건조하면서도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외투를 벗지 않은 채 나는 지정된 책상 앞에 섰다. 보관 담당 서경환이라는 종이가 종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파일철들이 질서 정연하게 꽂혀 있었지만 그중 몇 권은 색이 발해 있었다. 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금 신고 관련 서류들이었다. 반복되는 거래처 이름들, 비슷한 금액, 비슷한 날짜. 그런데 몇몇 서류에는 수정 테이프가 어색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다. 유광건설, 성우정이, 나측은 이름들이 반복되었다. 파일 아래엔 작은 수첩이 끼워져 있었다. 표지는 해지고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수첩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은퇴 직전까지 썼던 메모장. 나는 조심스럽게 넘겼다. 어느 페이지에는 회의록 복사본 2012전 312 성진임원회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의 서명이 복사돼 있었다. 백도연, 그의 서명이었다.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에 숨을 크게 들이켰다. 왜 아버지가 이 회의록을 따로 보관했을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나는 곧장 컴퓨터를 켰다.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그 안엔 예전 감사실 회의의 녹취 파일이 몇 개 저장돼 있었다. 나는 2020 03.11날 레코드 mp3를 재생했다. 운궁거리는 음성 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부분은 회계팀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액 조정은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의 음성. 그런데 도연 상무님, 왜 매입처가 빠졌죠? 짧은 침묵, 다음 회의 때 추가하겠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정확했다. 나는 녹취 파일을 다시 정리해 별도로 저장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서혜숙 문자 내용, 이제 결정은 내 몫이야.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 나는 혜숙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내가 신입 시절 처음으로 실수했던 회계표를 대신 정리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날 그 병실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내게 말을 건넸다. 너도 내 아버지처럼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컴퓨터 옆 오래된 노트북 키보드 위엔 하얀 분필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는 내 손등에 그 가루가 옅게 묻었다. 수첩은 다시 서랍에 넣었고 USB는 제포맷 전까지 따로 잠갔다. 나는 창문 없는 공간에서 천천히 의자를 뒤로 물렸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조용한 발령. 그러나 나는 알았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문서실을 정리하다가 팔꿈치로 쳤다. 그 찰나의 충격에 아버지가 남긴 나무 의자가 천천히 그러나 무너지는 듯이 쓰러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부러진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던 듯 나뭇결은 흐물흐물하게 갈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부러진 조각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천으로 다리를 감싸보았다. 헝겊으로 조여도 균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그 의자의 모습은 마치 내 안의 무언가와 겹쳤다. 이 조직에서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것.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먼지 냄새에 섞인 나무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정리 중간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회사 공식 SNS 계정의 새 게시물. 젊은 인재 중심의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 썸네일에는 백도연이 기자회견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습관처럼 화면을 스크롤했다가 나는 멈췄다. 그의 옆에선 청년 명찰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서준호, 인턴.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감각. 내 아들이 도연의 옆에 서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작은 명찰을 두 손으로 모아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손끝에 놓인 책임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있는 듯이. 나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꺼두었다. 의자 다리를 다시 감싸고 가느다란 실로 묶어봤다. 그러나 이미 틀어진 중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문서실 프린터 앞에 서서 퇴사서를 작성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는 쉬실 때도 됐잖아요. 도연이 자주 쓰던 말.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듣는 순간 그 말은 칼날처럼 깊었다. 프린트된 A휴 용지를 들고 책상에 앉았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 한 줄에 나를 완전히 정리할 수 없었다. 정리한 파일을 들고 퇴근하려던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고요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느껴졌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지하 주차장을 지나 뒷문으로 나왔다. 저녁 해가 빠르게 져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빛이 골목길 벽에 기울어 있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서혜숙이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의자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리해보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벌써 두 번째예요. 이번엔 진짜로 부러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러진 건 고칠 수 있어. 단단하게.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 그녀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받쳐들었다. 나사 하나가 또 떨어졌고 골목 바닥에 닿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다.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얀 내부 발송용 봉투.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적은 글씨. 감사위원회 귀하. 이 봉투 안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USB, 지난 몇 년간 내가 모은 자료들. 다른 하나는 서명 없는 사직서. USB는 손때 묻은 회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성진 내부 기록, 경환.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웨일라리자 최종이라 적혀 있었다. 나는 USB를 두 손으로 감쌌다. 이 자료들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감사실의 서경환이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남기는 순간일지도 몰랐다. 이메일은 보내지 않았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기록에 남게 될 테니까. 그래서 직접 들고 갔다. 감사위원회 사무실 앞 책상 위 아무도 없는 오전 9시 10분. 그곳에 조용히 봉투를 놓았다.
누군가 열어보기 전까진 세상은 여전히 조용할 것이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백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아직도 남아 계셨네요. 말의 끝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든 봉투로 향했다. 도연은 다가와 봉투를 슬쩍 들었다. 이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되찾고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역시 깔끔하시네요.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그의 뒷모습이 조금 흔들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앉았다.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의자 아래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의자 부러진 다리를 임시로 묶은 실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다. 그때 남지은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더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차장님, 위원회 쪽에서 연락 왔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위에서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지은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책상 위 USB의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손때가 남은 그 자리에 조용한 의지가 남아 있었다. 아침 7시, 스마트폰 화면이 진동하며 깜빡였다. 번호 없음이라는 표시는 익숙하면서도 긴장을 유발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경환 부장님 맞으시죠? 부회장 비서실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낮았다. 부회장님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7시 0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 장지역 근처에 있는 한빛다방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장지역교 조용한 곳입니다. 오래된 찻집이죠. 나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보낸 사람 서준호 아버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 마침표 하나.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답은 보내지 않았다. 오후 2시 장지역 근처 오래된 찻집. 간판은 희미했고 입구 옆 창문에는 1980년대 회계장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이미 예약된 자리에는 작은 메모만 놓여 있었다. 부회장님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습니다. 대신 제안을 전합니다. 메모 옆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문서. 직책 복귀 및 내부 조정 완료 통보서 간단한 말이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 정리됐으니 이제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 나는 문서를 조용히 접었다. 커피잔은 반쯤 식어 있었고 벽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예숙이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봤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들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도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여기 아닌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게 바로 당신답네요.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에 가볍게 떨림이 느껴졌다. 공적인 복귀보다는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는 일이 나아요. 나는 말했다.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해보려 해요. 회계 문해 교육. 어렵지 않게 아주 천천히 가르치는 것. 그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문을 열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수업 내가 도와드릴게요. 늦게라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비친 후회와 다짐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내 젊은 날을 보는 듯 했다. 넌 정말 괜찮겠냐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늦게라도 아버지 옆에서. 그 말이 내 안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해숙은 작은 박스를 안고 왔다. 그 안엔 부러진 의자, 다리가 들어 있었다. 이건 새로 못을 박으면 다시 앉을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 나무 조각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못을 박을 수 있다면, 앉을 수 있다면, 이제 나도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수업 날이었다. 회의실 문을 여니 낮은 책상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천히 돌아가는 오래된 프로젝터가 벽에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동원 도서관 내 작은 회의실. 창문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3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눈빛엔 약간의 긴장과 낯설미 엿보였다. 그중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 손자는 이런 것도 못 읽어요. 그는 구겨진 수도요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내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글자가 너무 작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 고지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벽 한쪽엔 센터 개강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위에 볼펜으로 적었다. 퇴직자들의 낭비, 쓸쓸한 문장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주택단지 관리비, 소득세 납부 명세서, 요금 고지서. 수업은 느리게 흘렀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리고 프로젝터가 과열되어 꺼졌다 켜졌다.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진심도 깊게 내려앉았다. 한 수강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다. 이런 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내 말에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차장님, 제가 이걸 손자한테 설명해 줬더니 와, 할아버지 멋지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살짝 젖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 수업은 계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존감을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혜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항상 내 그림자처럼 조용히 곁에 있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 앞에 놓고 말했다. 오늘 너 아버지보다 더 따뜻했어. 나는 웃었다. 그 말이 어쩐지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회의실 문 옆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준호였다. 그는 수업 내내 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내밀었다. 센터 지원 서류예요. 제가 모아뒀어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왜 이걸 네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제가 더 잘하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작은 종이 봉투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 한가운데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 하나를 놓았다. 나무결이 드러난 그 등받이 한쪽 다리는 새로운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고 햇살은 창문을 통해 반쯤 다른 좌판을 은은히 감쌌다. 아버지가 생전에 만들어준 의자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의자를 이 공간의 중심에 놓고 있었다.
2024년 여름, 성남시 복합문화센터. 강의실엔 10명이 넘는 수강생이 앉아 있었다. 그중 절반은 지난 봄부터 함께한 이들이었고 나머지는 구청의 새로운 지원으로 참여한 초년 퇴직자들이었다. 서준호는 앞에서 프로젝터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가 이번 주는 건강보험 납부서 해석입니다 라고 말하자 몇몇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이제 나는 굳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준호는 어느새 이 수업의 조교이자 또 다른 교사가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구청 복지과 담당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공문이 들려 있었다. 이번에 센터를 지역 거점 학습장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예산과 홍보도 저희 쪽에서 도울 겁니다. 나는 그 서류를 받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여기에 뿌리가 내렸다. 그날 저녁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백도연 제목 늦지 않았다면 내용은 짧았다. 경환 씨, 혹시 나도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늦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긴 세월이 지나도 어떤 문장은 마음에 돌을 던진다. 그녀의 말은 변명이 아닌 요청이었고 과거가 아닌 현재였다. 다음 수업날 한 수강생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으로 나무결을 쓰다듬더니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개수대 옆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그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어떤 말보다 힘있는 한마디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심에는 이제 이름표도 직함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공간이면 충분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강의실에 혼자 남았다. 아버지의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삐걱 조용한 소리와 함께 의자가 나를 감싸 안았다. 커튼이 여름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책상 위엔 종이컵이 하나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미지근한 커피가 한 모금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씁쓸한 감촉. 하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야 정말로 자리에 앉은 느낌이었다. 그 자리는 개수대 옆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내가 만들어낸 중심이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무 의자의 등받이는 조용히 등을 감싸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던 커튼 너머 나는 한 모금 남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 계절들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권력을 택했지만 나는 사람을 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다시 앉게 했다. 무너진 다리를 고치듯 망가진 관계도 마음만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리 하나쯤 부러져도 못 하나로 다시 살아난다. 당신도 혹시 인생이 건네준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적 있나요? 아래에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